예, 그럼 이번 시간에는 5페이지에 있는 기출문제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 교환에 기본적으로 기출문제들은 변호사 시험에 본 시험에 나왔던 기출문제들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에 나왔던 기출문제들을 살펴보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호사 시험의 최근 시험 문제는 작년 시험 문제 2019년도 변시에 그 이문에 이제 부작위범과 부진정 부작위범과 관련된 사례가 나왔죠. 거의 쭉 이제 여러분들 사례를 읽어보면은 뭐 갑과 을이 있었는데 그 갑과 을이 범행으로 취득한 1,500만 원의 배분 문제로 갑의 아파트 거실을 다투다가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외선책에 여기에 갑이 힘이 센 을에게 밀리자 주방에 있던 식칼로 을을 찌르려고 하기에 을은 갑으로부터 식칼을 빼서 갑의 목을 찌른 후 그 식칼을 가지고 도주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지금 이제 갑이 이제 식칼에 찔리는 거죠, 목을. 자, 이제 밑줄친 부분 보시면 갑은 현재 식칼에 찔려가지고 위중한 상태로 누워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갑의 처 병은 귀가하여 거실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갑을 발견하고도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했고 평소 자신을 지속적으로 구태해온 갑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에 그대로 두고 나가버렸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관련돼 가지고 지금 갑이 있는데 갑이 지금 그 부상을 입고 있는데 이 부상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을이 들어온 겁니다. 을이 들어온 거 이거 봤어요. 근데 을은 어떤 마음을 가졌냐와 관련돼 가지고 을은 결국 갑이 죽을 수 있다는 걸 예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죽어도 상관없다.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즉 살인의 어떤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을이. 근데 실질적으로 을이 갑을 적극 찔러 죽였어요. 찔르는 행위는 다른 사람이 을이 아니라 병이죠. 죄송합니다. 이게 갑의 처 이제 병이 들어와가지고 했는데 갑은 실제로 누가 찌른 거예요? 여기 을이 갑을 찌른 거죠. 그랬을 때 얘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데 얘는 자기를 했고 얘는 부작위를 했어요. 그럼 얘가 부작위를 했는데 가만히 있었는데 그 부작위가 얘 사망에 대해서 물론 나중에 보면 이제 죽지는 않았죠. 그 치료받고 퇴원했는데 이 사망 행위와 관련된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느냐. 부진정 부작위범, 살인죄의 부진정 부작위범이 부진정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될 수 있겠느냐. 이것이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으로 후송되어 쭉 나가버렸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퇴원한 결국 갑은 죽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자, 이거 관련돼 가지고 이제 갑을병의 죄책을 논하라가 55점이었는데 각각 배점 상황을 보면은 갑의 죄책에 대해서는 20점, 을의 죄책에 대해서는 10점. 근데 이제 우리가 논해야 될 건 병의 죄책입니다. 병의 죄책 관련돼 가지고 10점 정도가 배점되어 있습니다. 10점 정도가 배점되어 있는데 병 관련돼 가지고 쟁점이 뭐냐? 병은 과연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것이냐?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것이냐? 이게 2점이죠. 근데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면 병의 부작위, 병의 이 부작위가 살인이라고 하는 자기와 똑같이 평가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요건이 더 필요하다는데 그게 보증인적 지위와 그 다음에 행위정형의 동치성 아니면 실행행위의 동가치성 아니면 상응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요건이 있느냐 이것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해두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에 대해서 우리가 2점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8점이 배점되었던 문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살인미수죄 사람이 죽지는 않았기 때문에 살인죄를 논하면 안 되죠. 문제를 쭉 읽어보면 결국 갑이 나중에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를 통해 가지고 부작위 했는데 즉 자기와 똑같이 평가할 수 있는 부작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죽지 않았다면 살인미수죄를 논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6페이지 교환 보시면 뭐 산에서 그 을의 선행 행위로 인하여 쓰러져 있는 갑이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이탈한 병의 행위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관련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살인 미수의 고의가 인정되고 자 중요한 거는 이제 뭐다? 이 보증인적 지위와 행위정의의 동치성이 인정될 수 있겠냐는 거죠. 즉 이 병이 가만히 있는 부작위가 갑이 찔른 자기와 똑같이 평가되기 위해서는 보증인적 지위가 있어야 돼요. 근데 병은 뭐예요? 병은 갑과 법률적 혼인관계죠. 자, 부부관계에서 민법상의 부부관계에서
보증인적 지위가 발생하고 그 의무는 뭐다? 보호 의무로서 발생을 한다. 그 다음에 행위정의 동치성은 판례는 그냥 인정해요. 근데 이거를 서술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서술해야 되냐? 이걸 서술할 때 여러분들이 행위정의 동치성 문제는 쉽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 병이 갑을 쉽게 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하지 않고 간 행위는, 그런 병의 부작위는 갑을 적극 찔러 죽인 자기 행위와 똑같이 평가할 수 있다.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언급을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교환에는 이제 이것이 이제 뭐 연습용 교환이기 때문에 길게 설명을 했는데, 이제 2번 살인미수죄의 부진정 부작위면 성립 요건 8점 해놨지만 실제로 핵심적인 쟁점은 뭐다? 보증인적 지위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고, 근데 보증인적 지위가 인정된다 했을 때 그 보증인적 의무는 뭐냐? 안전 의무냐? 보호 의무냐? 보호 의무다. 그 다음에 이제 부작위의 실행행위의 동치성, 아니면 뭐 실행행위의 동치성, 아니면 행위정의 동치성, 상응성이 인정되겠느냐와 관련돼가지고 이 교환상에서 보면은 아까 봤던 것처럼 순수한 결과 야기범, 그 다음에 행태의존적 결과범 두 가지로 나눠서 행태의존적 결과범에서는 필요하다. 근데 이거는 순수한 결과 야기범, 살인죄이기 때문에 순수한 결과 야기범이기 때문에 행태의존적, 실행행위의 동치성 문제, 이 문제는 논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정리해도 돼요. 근데 판례는 어떻게 본다? 판례는 무조건 필요하다 봐요. 판례 입장이 무조건 필요하다고 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본다? 쉽게 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하지 않은 부작위는 자기와 똑같이 평가할 수 있다. 요 한마디만 여러분들이 언급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 보는 것처럼 보증인적 지위의 인정 여부 판단 그래가지고 뭐 보증인적 지위의 발생 근거는 법령 계약 선행행위 조리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다. 그다음에 뭐 이 사안에서 이 케이스에서는 법률상 배우자로서 부부간의 부양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826조에 의해서 보증인적 지위가 인정된다. 이제 판례였죠. 2018년도 판례였고, 이건 부부관계는 사실상의 부부관계, 법률상의 부부관계 상관없이 다 보증인적 지위가 인정된다. 보증인적 의무는 뭐냐? 보증인적 의무는 보호 의무와 안전 의무는 알 수 있는데 보호 의무에 해당한다. 제가 뭐 특강 시간도 몇 번 얘기했지만은 보호 의무를 모르겠다 여러분들이. 자, 이 보증인적 지위가 인정되는 보호 의무가 보호 의무인지 안전 의무인지 모르겠다면 그냥 보호 의무라고 써버리세요. 그걸 안전 의무로 썼다고 해가지고 뭐 점수가 많이 깎이거나 보험을 썼다가지고 틀려가지고 많이 깎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케이스가 나오는 게 대부분 다 보호 의무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증적 지위를 인정하는 보증적 지위를 인정하는 보증 의무는 보호 의무와 안전 의무지만 요 사안에서는 보호 의무다. 이렇게 여러분들 언급하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보는 것처럼 이제 보증인적 의무의 판단도 두 번째 문단 보면 보증인적 의무의 근거에 대한 형식설과 실질설이 대립되는데, 실질설에 의하면 그 보호 의무냐 안전 배려 의무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사안에서는 보호 의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세 번째 부작위의 실행행위의 동치성 상성 판단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는 뭐 길게 설명되어 있지만은 세 번째 문단에 설명되어 있는 거는 이제 기본적인 학설의 견해를 설명한 겁니다. 근데 판례는 무조건 요구한다. 맨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사안에서 피를 흘려 쓰러져 있는 갑이 사망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적극적인 구조 없이 이탈한 부작위는 자기에 의한 살인과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쓸 때는 병의 부작위를 쓰는 거예요. 쉽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부작위는 자기와 똑같이 평가할 수 있다. 이것만 언급해주면 여러분들이 이 행위정형의 동치성, 상응성 요건도 정확히 언급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의 사안의 해결을 가지고 병에게는 보증인적 지위, 보증 의무, 실행행위의 동치성, 개별적 행위 가능성이 인정되지만 살인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 미수가 인정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한 가지 주의할 게 뭐냐. 제가 부진정 부작위만 설명할 때는 항상 이 부작위에 이 두 가지 요건만 있으면 된다고 해요.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우리가 부진정 부작위면 성립 요건이 있었죠. 즉 주체와 관련돼 가지고 어떤 요건, 객체와 관련돼 어떤 요건, 그다음에 부작위와 관련돼 가지고는 구성 요건 상황에서 이런 부작위가 있어야 되고, 이것이 필요한 이런 요건들이 갖춰진 부작위가 있어야 되고, 개별적 행위 가능성, 그다음에 결과가 발생해야 되고, 결과와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된다. 그런 여러 가지 요건들이 필요한데, 요 사례에서 논점은 주로 요 논점이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논점이 여기를 건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사안의 해결처럼 병에게는 보증인적 지위, 보증 의무, 실행행위의 동치성 이외에 개별적 행위 가능성 및 인과관계와 객관적 기속, 결과 발생, 그 다음에 인과관계와 객관적 기속이 인정되므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 미수가 인정된다. 이렇게 언급해 주는 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맨 위쪽에다가
살인죄의 미수 성립 여부 2점 있고, 그 다음에 살인 미수죄의 부진정 부작용의 성립 여부 관련돼 가지고는 먼저 성립 여부 관련돼 가지고 성립 여부 관련돼 가지고 부진정 부작위범의 성립 여부는 이렇게 주체, 객체, 행위, 부작위와 그 부작위는 구성권의 상황에서 요구된 부작위, 개별적 행위 가능성이 있고 결과 발생, 그 다음에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요구된다. 나머지는 다 문제 없지만 요 케이스에서는 요것들이 문제된다 가지고 요것들을 언급해 주는 게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한 기본적인 방법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19년도 변시 문제를 봤었고, 이 17년도 변시 문제, 또 6회 문제에서도 또 비슷한 부작위에 의한 그 살인죄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 7페이지 케이스를 보시면은 취기가 오른 을은 새벽에 택시를 타고 귀가했으나 갑은 만차에 의식을 잃은 채 술집 소파에 잠들어 버렸는데 술집 사장 정은 갑의 주머니에서 현금 200만 원을 발견하고 술값 100만 원을 꺼내 가졌다. 한편 을은 뭐 병이 300만 원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이 쭉 나왔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 이 케이스에서는 현재 이 피해자가 갑이죠. 자, 여기 보면 갑은 만취해가지고 잠이 들었어요. 만취하고 잠이 들었는데 얘에 대해서 이제 정의, 얘는 손님이고 갑은 손님이고 얘는 술집 사장이에요. 술집 사장인데, 자, 이 사장이 손님이 돈을 안 내고 자버리니까 이 사람 주머니에서 현금을 꺼내 가진 겁니다. 현금을 꺼내 가진 것은 나중에 자고행위 같은 경우는 성립하지 않아요.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자, 사장이 이제 이렇게 됐는데, 요 케이스 관련돼가지고, 문제는 뭐였냐? 2번 문제에서 이제 만약이라고 하면 납니다. 만약, 이 정이 퇴근하기 위해 잠든 갑을 깨우려고 몇 차례 흔들어도 깨어나지 않자, 영하 10도의 추운 날씨임에도 난방을 끈 채 퇴근해버렸는데, 갑이 다음날 얼어 죽었다면, 자, 얘가 사장이 있는데, 이 사장은 어떻게 해요? 사장은 나중에 퇴근해버렸어. 근데 손님은 만취해서 잠이 들었는데 이게 뭐다? 영하 10도씨였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얘가 결국 나중에 얼어 죽었다는 거죠. 사망했다는 거. 자, 이렇게 했을 때 결국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어요. 이 사람이 얘를 깨우고 가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고 간 그 부작위가 이 사망과 연관관계가 있겠느냐. 이 부작위가 얘를 깨우지 않고 가만히 놔뒀던 부작위가 이 사망된 결과에 대해서 살인의 행위로 평가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과연 이것이 먼저 구성요건에 관련돼서 주관적 구성요건 문제가 나오는데 갑이 다음날 얼어 죽었어요. 얼었다면 갑이 죽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경우 정은 얘가 죽을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데 죽어도 어쩔 수 없어. 그건 뭐예요? 사망이라는 결과를 자기가 용인하겠다는 거죠. 미필적 고의가 있었기 때문에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단지 죽음을 예견했을 경우와 생각한 경우와 갑의 죽음을 단지 예견만 했고 죽을 수도 있겠다 했지만 뭐 죽어도 어쩔 수 없다 그런 마음이 없었을 때 어떻게 판단하겠냐는 겁니다. 즉 갑의 행위 관련돼 가지고 갑의 행위가 먼저 어쩔 수 없다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 가지고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는 뭘로 가야 돼요? 이건 결국 살인죄 문제가 되겠고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은 건 뭡니까? 이거는 유기치사죄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 정이 이제 살인죄의 죄책을 물려면 정은 갑을 찔러 죽였어요? 찔러 죽이지 않았죠. 때려 죽였습니까? 적극적으로 자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살인죄가 성립되려면 이 정의 부작위가 자기와 똑같이 평가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보증인적 지위와 그 다음에 행위정령의 동치성이라고 하는 상응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자, 핵심적인 논점은 뭐겠어요, 그럼요? 여기서는 보증인적 지위가 어떻게 발생하느냐? 행위정령의 동치성은 뭐냐? 라고 평가하면 되고 유기치사죄가 성립한다. 그럼 얘가 과연 유기죄 같은 경우는 요 부주제를 보호해야 될 법률상, 계약상 의무가 있는 사람만 발생을 해요. 자, 유기치사죄가 설명하면 어떤다? 중요한 거는 유기치사죄는 법률상, 계약상 의무자. 즉
부조해야 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있는 사람이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있는 사람만이 유기치사죄의 죄책을 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갑과 정과 관련돼 가지고 정한테 먼저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 죽어도 어쩔 수 없다. 죽음을 예견했는데 그랬을 땐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살인죄 여부를 논해야 돼요. 그렇다면 자기로 부자기를 자기와 똑같이 평가할 수 있겠냐? 이 두 가지 요건이 있냐를 판단해야겠죠. 그럼 보증인적 지위는 아까 어떻게 발생한다 했습니까? 법령, 계약, 선행행위, 신의칙, 조리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다 하잖아요. 자, 그럼 정의 보증인적 지위는 어떻게 발생할까요? 계약에 의해서 갑과 정은 뭐예요? 술을 팔고 술을 먹고 술값을 내는 계약을 한 것이지 이 사람의 생명을 보호해줘야 될 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계약 관계를 할지라도 주된 급부 의무 이외에 부수적 의무가 계약의 부수적 급부 의무가 어떤 사람의 생명 신체와 관련된 경우는 인정될 수 있다는 게 판례 입장이었죠. 혹시라도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뭐예요? 그럼 신의칙상, 조리상, 술집 사장이 우리 집에 손님이 와서 만취했는데 영하 10도인데 이 사람을 안 깨고 갔다? 그럼 신의칙상으로도 보증인적 지위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보증인적 지위가 인정되면 그 보증 의무는 보호의무겠어요? 안전의무겠어요? 그냥 보호의무다라고 쓰면 돼요, 여러분들 그냥. 보호의무가 인정되고 그 다음에 행위정형의 동치성 문제는 갑이 쉽게 껴가지고 경찰에 인계하거나 여관방에 데려가거나 아니면 가족한테 연락하거나 쉽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부작위는 적극적으로 죽인 자기와 똑같이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만 언급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법률상, 계약상 의무자가 있는 사람이 구조하지 않았을 때 유기치사죄가 그러는데 법률상 술집 사장은 손님에 대해서 법률상 의무가 있는 게 아니죠. 계약상 의무가 있는데 이 계약상 의무도 뭐다? 계약의 주된 급부 의무가 아니라 부수적 주의 의무, 부수적 급부 의무가 이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해서 관련이 있으면 그런 의무가 인정된다. 판례가 봐가지고 계약상의 어떤 의무자가 인정돼가지고 유기치사죄까지 인정될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서 보면 이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또는 유기치사죄의 성부가 문제된다. 쟁점은 이제 그런 내용이었고, 갑이 죽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 경우, 이때는 뭐다? 당연히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겠죠. 용인의사가 인정되기 때문에 판례에 의하면 용인의사에 의해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자, 그럼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객관적 부정권 해당성 여부로 보증적 지위가 인정되겠느냐? 자, 보증적 지위는 어떻게 인정된다? 여기 이제 써 있는 것처럼 보증적 지위는 법령, 계약, 선행행위, 조리를 근거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는 형식설. 실질설은 보호의무, 안전의무로 구별하는 게네. 결합설은 두 개를 다 종합해서 봐야 된다. 이게 결합설이고 결합설이 타당하다는 거죠. 그런 타당하다는 결합설의 입장에 의할 때 관련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이런 것처럼 8페이지에 보는 것처럼 사안에서 정은 술집 주인으로서 자신이 지배하는 영역 안에서 스스로 보호 능력이 없어 부조를 요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묵시적 계약 또는 신의칙이나 조리에 근거하여 보증인적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묵시적 계약 또는 계약의 주된 급부 의무가 아니라 부수적 급부 의무에서 인정되거나 최소한 신의칙이나 조리에 의해서 보증인적 지위가 인정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증인적 지위가 인정될 때 자기 의무, 보증인적 의무는 어떻게 인정되느냐? 보증 의무는 보호 의무로서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자기 가능성을 하는데 이 자기 가능성은 뭐다? 아까 말했듯이 일반적 행위 가능성이 아니라 개별적 행위 가능성이다. 제가 부작위 하면 어떻게 해요? 부작위는 구성요건적 상황에서 요구되는 부작위, 개별적 행위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했죠. 그때 개별적 행위 가능성, 이것이 바로 자기 가능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 이 자기 가능성, 개별적 행위 가능성 여부는 이 부작위의 요소에도 불구하고 판례는 어떻게 본다? 판례는 이 상응성 요건, 행위정의 동시성 문제로 자꾸 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는 것처럼 행위정의 동시성, 부작위와 자기와 상응성 그래가지고 앞에 설명했던 거와 똑같이 학설은 이렇게 범죄의 종류를 나눠가지고 뭐 행태 의존적 결과 범위만 필요하다고 보는데 판례는 다 필요하다 본다. 그렇다면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보는 것처럼 행위정의 동시성 세 번째 문단에 보면은 살인죄는 특별한 행위 태형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정이 손쉽게 구호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는 자기에 의한 살해행위와 동등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행위정형의 동시성도 인정된다. 그러면 정의 부작위는 살인의 자기와 똑같이 평가되기 때문에 부진정 부작위범, 살인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요건들이 필요하다고 했죠. 아까요.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고 그 사망이라는 결과는 이 사람의 부작위에 의해서 발생한 인과관계와 객관적 기속이 인정된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한마디로 언급하면서 소결에서는
정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언급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핵심적인 요건은 두 개입니다. 보증적 지위, 행위인정의 동치성이 어떻게 인정될 것이냐. 이것이 인정된다면 나머지 부분, 결과도 발생했고, 사망이나 결과도 발생했고, 인과관계와 객관적 규정이 인정되고, 그 다음에 뭐 개별적 행위 가능성 여부도 인정된다. 나머지는 다 인정되는데 쟁점이 되는 게 요거다 해놓고 여러분들이 언급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시 8페이지 나온 것처럼 갑의 죽음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 예견만 할 수 있고 용인할 의사가 없었다 하는 정의 죄책 관련돼 가지고는 유기치사죄가 문제되는데 유기치사죄에서는 항상 법률상 계약상 의무 있는 사람만이 요부조자를 구해야 될 계약 의무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근데 관련돼 가지고 이제 판례 밑에 2011년도 판례가 있는데 이 판례는 중요한 거는 계약상의 의무는 법률상 계약상 의무가 있었는데 계약상의 의무는 간호사나 보모와 같이 계약에 기한 주된 급부 의무가 부조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급부 의무가 부조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 반드시 산정되지 아니하며 계약의 해석상 계약관계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상대방의 신체 또는 생명에 대하여 주의와 배려를 한다는 부수적 의무의 한 내용으로도 상대방을 부조하여야 하는 경우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된 급부 의무 이외에 부수적 급부 의무로서 상대방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한다면 그런 요부조자의 지위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함부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신중하게 인정해야 된다. 근데 이 케이스에서는 인정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19페이지에 사안에서 술집 주인인 판례 밑에 보면 사안에서 술집 주인인 정은 자신의 술집에서 만취하여 의식을 잃은 갑에 대해 계약상의 보호의무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계약상의 보호의무는 주된 급부 의무겠어요? 부수적 급부 의무겠어요? 부수적 급부 의무로서 인정된다고 봐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정은 영하 10도의 날씨임에도 난방을 끈 채로 퇴근해버렸는데 정의 유기행위와 갑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또한 영하 10도의 날씨임을 고려하면 정에게 갑의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도 인정된다고 보아야 된다. 그렇게 유기치사자가 인정된다. 그렇게 관련된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부진정 부작위범, 특히 살인죄와 관련된 부진정 부작위범의 케이스가 두 문제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잔전사기 관련된 문제가 한 문제 나왔죠. 2015년도 변호사 시험에 나왔던 문제인데 2015년도 변호사 시험 보면 여러분들 교환해 보면 9페이지에 변호사 시험 4회, 15년도 4회 1문에 나왔던 겁니다. 잔전사기 관련된 갑의 죄책을 논하는 건데 갑은 자기 소유의 아파트를 A에게 6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6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후 A는 갑에게 잔금을 지급하면서 수표를 잘못 쓰여 1억 원권 자기가 수표 5장과 5억 원이죠. 그 다음에 1천만 원권 자기가 수표 5장을 교부했어요. 5억 5천만 원을 교부했습니다. 갑은 그 현장에서 A가 준 수표를 세어보고 1천만 원이 더 지급된 것임을 알았음에도 이를 A에게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자, 결국 뭐냐? 갑은 A와 관련돼 가지고 6억에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6천만 원 받았죠. 6천만 원을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얼마 받았어요? 나중에 잔금으로 5억? 이걸 또 위엔 6천 원 쓰고 밑에 숫자 쓰기입니까? 5억 5천만 원을 받은 겁니다. 토탈 갑은 얼마 받았어요? 6억에 매매했는데 6억 1천만 원을 받았죠. 즉 A는 갑한테 1천만 원을 과다 지급한 겁니다. 자, 과다 지급했는데 갑이 어떻게 해요? 과다 지급한 걸 알았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거기 보는 것처럼 갑을 병의 죄책을 논하시고 그래가지고 뭐 부동산 실명법 위반은 논의를 한다는데 60점짜리 문제였는데 쟁점 뭐냐? 갑의 죄책만 논하면 뭐다? 갑의 죄책은 얘가 1천만 원을 과잉에 1천만 원 고소장을 받았는데 갑이 알았느냐? 알았다. 몰랐다로는 알 수 있다 그랬죠. 알았다면 이제 갑한테 보증인 지위가 인정되느냐 부정되냐에 따라 논했던 겁니다. 몰랐다면 어떻게 해요? 몰랐다면 그냥 점유탐을 횡령이 되겠죠. 자, 근데 판례는 어떻게 한다? 판례는 알았다면은 보증인 지위가 인정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부작위에 의한 기망 인정 때문에 사기자가 인정된다. 이게 판례 입장이죠. 그러나 보증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이때는 역시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한다. 이게 다수의 학설의 다수라기가 뭐지만 학설의 입장이고 이것이 주로 판례 입장이다. 자, 이렇게 관련돼 가지고 근데 학설 및 판례 보면은 학설은 대금을 수령할 당시에 초과 지급 사실을 알면서도 그대로 수령한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고지금으로 인정하여 부작위에 의한 기망으로 사기자가 성립하는 반면에 대금 수령이 끝난 후에 비로소 초과 지급한 것을 알고 점유이탈물 입증되는 견해. 보증적 지위가 인정돼-가지고 부작위에 의한 사기자가 성립된다. 그 다음에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한다. 몰랐다면. 이렇게 보는 학설도 있고 학설 중에는 보증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가지고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판례도 있어요. 다수설인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지워버리더라도 이렇게 보는 학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몰랐다면 역시 점유이탈물 횡령죄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는데 판례는 어떻게 본다? 보증적 지위를 인정하고 부작위에 의한 사기자가 인정된다라고 하는 것이 판례 입장이죠. 그런데 판례는 대금 교부 전이나 교부 중에 초과 수령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신의식상에 고지 의무가 인정하여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로 대금을 수령한 경우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의해 사기자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판례 입장에 따라 여러분들이 그걸 판단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뭐냐? 중요한 거는 이런 경우에 만약에 갑의 변호인의 입장이라면 갑의 변호인의 입장으로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을 우리가 부정할 수 있는 논거들을 제시하시면 어떻게 돼요? 이럴 때 이제 시험 문제가 만약 그렇게 나오는데 잔전사기가 나왔고 검사는 갑을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로 기소했다. 변호사 입장에서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 변호사 입장에서는 얘가 비록 알았지만 보증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점유이탈물 횡령으로 가야 된다.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아니다. 사기죄가 아니다. 아니면 보증적 지위가 인정된다 할지라도 뭐다? 이것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보증적 지위가 인정된다 할지라도 상응성 요건, 상응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냥 점유이탈물 횡령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그렇지만 상응성 요건은 행위정의 동치성 아니면 실행행위의 동가치성이라고 하는 것이라는데 이것이 왜 인정되지 않는다? 돈을 더 거시러 받았다는 결과반가치 인정되지만 그걸 행위반가치가 인정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판례는 상응성 요건을 따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인정된다고 했지만 따져보면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점유이탈물 횡령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은 뭐 부작위범에 관련된 나왔던 기출문제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 문제들은 다 우리가 뭐 커버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모의고사와 관련된 가지고 나왔던 문제가 작년 19년도 모의고사 2차에 나왔던 문제인데 이 문제는 좀 애매하죠. 출제자가 누군지 아는데 이제 출제를 좀 너무 어렵게 하려다 보니까 출제가 좀 이상한 방향으로 한 것 같은데 우선 보면은 이 19년도 모의시험 제2차 임원 부문 1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 밑줄 친 부분 B의 유통상사 직원 병이 퇴근하면서 잊어버리고 끄지 않은 석유난로를 실수로 발로 차 넘어뜨리는 바람에 그 불길이 바닥 카페에 옮겨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갑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갑은 그곳에 비치된 소화기로 용이하게 불을 끌 수 있었는데 그대로 두면 불길이 커튼과 천장을 거쳐 건물 전체로 번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범행이 발각되지 않을까 우려한 나머지 그대로 그것을 빠져나왔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자, 여기 이제 갑이 어디에 절처하러 들어가요. 컨테이너 하우스에 갑이 절처하러 들어가죠.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 다시 이쪽 공간이 넓으니까 이 컨테이너 하우스에 갑이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에 이렇게 난로가 있었어요. 이렇게 뭐 난로 같이 그려졌나? 뭐 물론 난로가 있었는데 이거를 병이 소화하지 않고 퇴근했습니다. 근데 갑은 이 난로를 소화하지 않고 퇴근했는데 갑이 침입했다가 이거를 잘못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거를 침입했다가 넘어뜨려요. 이거를
화재가 발생하는데 갑은 어떻게 해요? 넘어뜨려서 화재가 발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도주했습니다. 자, 이때 갑한테 이 넘어뜨린 화재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넘어뜨려가지고 얘가 화재가 발생했는데 그냥 도주했는데 병이 자기가 불을 안 끄고 온 것을 퇴근했다가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이미 불이 나 있어. 근데 얘는 그냥 또 가버렸어요. 그랬을 때 병한테 어떤 죄책을 물을 수 있겠냐는 거죠. 자, 이와 관련돼 가지고 먼저 갑의 죄책 관련돼 가지고는 뭐 야간에 컨테이너 합세 침입 때문에 야간 주거 침입 절도가 성립한다. 이게 이제 그 뭐 3점짜리 배점이었고, 뭐 실화죄가 인정될 것이냐 말 것이냐와 관련돼 가지고는 뭐 실화는 인정되지 않을 거다. 여기 보면 실수로 갑이 넘어뜨린 게 아니죠. 그 뭐 사안에서 석유 난로를 실수로 발로 차 넘어뜨려 건조물을 소외시킨 건 실화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 후에 실화에 의해서 불을 넘어뜨렸지만은 불을 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끄지 않는 부작위를 해놓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일반 건조물이 소외된 건데 그와 관련돼 가지고 결국 부작위에 의한 일반 건조물 방화죄 성립 여부를 논해야 된다.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핵심적인 사항은 자, 넘어뜨려 화재가 발생했는데 그냥 도주한 겁니다. 이 부작위. 불을 꺼야 됨에도 불구하고 끄지 않은 이 도주. 이게 뭐예요? 이게 부작위잖아요. 이 부작위가 불을 지른 자기와 똑같이 평가될 수 있겠느냐? 그럼 이 부작위에는 다시 뭐가 필요하다? 보증인적 지위와 그다음에 뭐 행위정행의 동가치성, 상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자, 보증인적 지위와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 거기 보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뭐 이 살인죄가 아니라 방화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겠냐? 얘는 근데 그 거기 보면 살인죄가 아니라 일반 건조물 방화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거죠. 그대로 두면 불길이 천장을 거쳐 건물 전체로 번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방치한 점에서 뭐 어쩔 수 없다. 난 도망가야지. 내 범행을 감추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근데 보증인적 지위가 인정되겠냐 그런데 가지고 이 보증인적 지위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보증인적 지위가 인정되냐 했을 때 형식설, 실질설, 결합설인데 결합설에 타당하다. 이게 보면서 보증인적 지위는 어떻게 인정되냐. 사안에서는 갑은 자신의 실수로 불을 냈으므로 불이 번지지 않도록 할 자기 의무, 즉 안전 의무와 선행행위에 의한 보증적 지위가 인정된다. 즉 자기가 발길로 넘어뜨렸기 때문에 자기 선행행위에 의해서 위험이 발생됐죠. 선행행위에 의한 보증적 지위가 인정되고 그다음에 그걸 안전하게 줘야 될 안전 의무가 인정된다. 그다음에 뭐 자기의 가능성 내지 용이성 그랬는데 당연히 불을 끌 가능성이 있었고 행위정의 동치성 부분은 이렇게 길게 썼어요. 행위정의 동치성 부분을 역시 학설은 이렇게 보고 판례는 무조건 필요하다 보는데 항상 여러분들 학설은 이렇다. 판례는 학설은 범죄 종류를 나눠본다. 판례는 무조건 필요하다 본다. 본 사안에서는 쉽게 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끄지 않고 나간 행위는 불을 지른 행위와 똑같이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만 평가해보면 동치성 문제, 상성 문제까지 충분히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외와 그 부작위, 이런 부작위와 불이 소외됐잖아요. 결과가 발생했죠. 그것과 관련된 인과관계가 있냐? 관련된 인과관계가 객관적 기적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갑한테는 갑한테는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이외에 그 부작위에 의한 일반 건조물 방화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병의 죄책 관련돼가지고 뭐냐? 병의 죄책을 보시면은 병의 죄책은 부작위에 의한 일반 건조물 방화죄가 성립할 수 있겠냐? 이제 요 출제한 분은 일반 건조물 방화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봐요. 자, 그럼 얘한테 병한테 부작위에 의한 일반 물건 방화죄가 성립하려면 일반 건조물 방화죄가 성립하려면 자, 갑한테도 역시 그냥 도망간 거, 이 도망간 것 관련된 부작위가 있고 이 부작위 이외에 그다음에 보증인적 지위, 그다음에 상응성 요건이 필요하다. 자, 부작위가 있고 이렇게 있어야 되고 또 중요한 건 뭐냐? 이게 소외됐는데 갑이 불을 내가지고 불이 소외된 거냐? 아니면 얘가 그냥 갔기 때문에 결과가 나온 거냐? 그런 인과관계 문제가 또 논의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환 보시면은 부작위에 의한 일반 건조물 방화죄 관련돼 가지고 물음표 해놨는데 그 20점이나 배점했었는데 그거 관련돼 가지고 쭉 읽어보시면은 고의가 인정된다. 그다음에 이제 일반 건조물 방화죄 객관적 구성권 해당성 여부를 가지고 보증적 지위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보증적 지위가 인정되는 이유는 여러분들 그 사안에서 보면은 그 보증적 지위와 관련된 세 번째 문제는 사안에서 병은
석유 난로를 끄지 않고 퇴근한 선행행위. 석유 난로를 끄지 않았잖아요. 퇴근했잖아요. 이렇게. 퇴근한 선행행위 또는 B 유통상사의 직원으로서 사무실의 위험을 제거해야 될 신의 측상의 어떤 자기 의무와 보증적 지위가 인정된다. 이 유통상사의 직원으로서 아니면 얘가 끄지 않은 선행행위로서 얘가 어떤 지위가 인정된다? 보증적 지위와 보증적 의무가 인정된다. 그 다음에 이제 행위정의 동치성 여부 관련돼 가지고는 뭐 방치하면 건물이 전수될 상황이었던 전수될 상황이었던 점 내지 달리 소화를 기다릴 수 있는 자가 없었던 점에서 이는 자기에 의한 방화행위와 동등한 것을 평가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이제 이게 다 인정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건물이 소외된 것과 이 사람의 부작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겠냐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거기 보면 부작위와 소외 사이의 인과관계가 관련돼 가지고는 방화죄는 독립면소 상태에 이르면 기소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병의 부작위 행위 당시에 이미 카펫에 불이 붙어 독립면소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재차의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불능범 또는 불능미수범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일반적인 입장일 텐데, 근데 이제 방화죄의 기수 시기와 관련돼 가지고 기수 시기에 관한 학설에 따라 인과관계를 인정할 때는 어떻게 된다? 일반 관점으로 방화죄의 기수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결국 이것 관련돼 가지고 얘는 부작위 인정돼. 부작위 인정되는데 불에 탔어. 이 부작위와 소외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겠냐에 따라 가지고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뭐다?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불능범, 불능미수로 가야 된다는 거고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어떻게 한다? 기수로 가야 된다. 뭐 학설에 따라 방화죄의 기수 시기를 논하는 학설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결론을 내라는 거였습니다. 굉장히 좀 보증적 지위와 관련돼 가지고 부진정 부작용에서 보증적 지위와 관련된 대부분의 여태까지의 논점들이 보증적 지위 그러면 상응성 요건 요것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는 이 부분까지 그러니까 인과관계까지 논하는 그런 문제를 구성했는데 문제 구성이 그렇게 매끄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이제 15년도 모의시험에는 결국 보증적 지위가 거기 미수친 부분 보면 한참 후 고속도로를 순찰하던 경찰관 을이 A를 발견하고 얼굴을 살펴본 결과 이전에 자신을 심하게 괴롭혔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을은 A를 그대로 두면 죽을 수도 있다 생각하였지만 복수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그대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경찰관 을이 있는데 교통사고를 당한 A를 보고 자기를 옛날에 괴롭혔던 사람이라 가지고 구호 조치 안 하고 가버렸다는 겁니다. 그런 사실관계에 의해서 A가 사망했을 때 나중에 그것이 을의 행위로 인한 것인 밝혀진 경우 을의 죄책을 논하라. 결국 이건 뭐예요? 을이라고 하는 경찰관한테 보증적 지위와 상응성 요건이 인정되겠느냐. 그거 인정된다면 결국 부작위에 의한 살인자가 인정될 수 있다는 거죠. 왜? 이미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대로 두고 가버렸기 때문에. 역시 이제 13페이지에 보시면은 부진정 부작위범의 살인죄 성립 여부 그래가지고 보증적 지위가 인정되느냐, 자기 가능성이 있느냐, 행위 중에 동가치성이 있느냐 했는데 핵심적인 사항은 항상 요 두 가지가 어떻게 인정되냐. 요 케이스는 어떻게 해요?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법령에 의해서 경찰관 을한테는 뭐가 인정된다? 보증적 지위가 인정되겠죠. 그리고 그 의무는 뭐다? 보호 의무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적 지위와 보증 의무가 인정된다. 그리고 경찰관이 그렇게 한 거는 상응성 요건. 쉽게 구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두고 가는 행위는 실제로 죽인 행위와 똑같이 평가될 수 있다. 상응성 요건이 인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부작위가 자기와 똑같이 평가될 수 있는 거다. 그런 식으로 인정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살인죄의 고의가 인정되겠느냐. 그냥 두고 가면 죽을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이렇게 봐가지고 보통 5점을 배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 교환에는 직무유기죄, 경찰관이 직무를 유기했기 때문에 직무유기죄도 성립한다고 이제 봐야 된다고 이제 교환에 써놨는데 실제 그 모의고사 평가 기준에는 이 직무유기죄 여부는 아예 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직무유기까지 쓴 답안이 있었다면은 뭐 가점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원래 모의고사 평가 기준표 자체에는 요 케이스에서는 그냥 을이 A를 두고 간 것과 관련돼 가지고 을한테 부진정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될 수 있겠냐, 을한테 보증적 지위와 상응성 요건이 인정될 수 있겠느냐, 그다음에 살인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겠느냐, 요것만이 핵심적인 쟁점이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고 이제 그 14페이지,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는 문제만 있는데 결국 14년도 나왔던 모의고사 문제는 그 갑의 처인 C는 그 뭐 청산가리를 사탕을 추구했는데 부부관계에 보증적 지위가 인정되겠느냐. 이때는 사실혼 관계인데 인정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3년도 문제는
같이 선행행위로 인해서 보증적 지위가 인정되고 보호의무가 인정된다. 그 다음에 뭐, 이 12년도 문제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도 보증적 지위가 인정되겠냐. 민법상의 부양의무가 인정되기 때문에 다 인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법령에 의해서 인정되는 거, 선행행위에서 인정되는 거, 뭐 이렇게 인정되는 케이스였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놔뒀던 거니까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가지고 우리가 첫 번째 쟁점이었던 부작위범, 특히 부진정 부작위범에 관련된 것들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쉬었다가 인과관계와 객관적 기속에 관한 것을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